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MZ세대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경제 채널 엘신킹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그거 진짜 여러분 돈 맞을까요? 아니, 내 통장에 있는 내 돈이지, 그럼 누구 돈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만약 어느 날 아침 정부가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예금 일부를 가져가거나 하루에 딱 8만 원만 인출할 수 있도록 막아버린다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소리냐고요? 아닙니다. 지난 15년간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에서 수백만 명의 저축을 한순간에 파괴했던 실제 금융 패턴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2025년 바로 지금 이 일이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이미 완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다가올 금융위기에서 여러분의 피땀 어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핵심적인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한 첫걸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시작하시죠. 여러분의 구독이 곧 여러분의 금융 지혜에 대한 투자가 될 겁니다. 2013년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 국민들은 어느 날 아침 모든 은행이 문을 닫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은행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1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이 넘는 예금의 47.5%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증발해버렸어요. 도둑 맞은 게 아닙니다. 망해가는 은행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합법적으로 압수한 겁니다. 2015년, 이번엔 그리스입니다. 정부는 자본 통제를 실시합니다. 국민들은 자기 계좌에서 하루에 딱 60유로, 약 8만 원만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억 원을 통장에 넣어놨어도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8만 원이 전부였던 거죠. 이 돈은 덫에 걸렸습니다. 접근할 수도, 이체할 수도, 해외로 가지고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이나요. 그리고 2019년 레바논의 은행들은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수십억의 자산가조차 일주일에 200달러, 약 27만 원 이상을 인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제한은 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들의 돈은 사라졌습니다. 실패한 시스템 안에 영원히 갇혀버린 거죠. 3번의 사건, 3개의 다른 국가, 그리고 정부가 합법적으로 예금주의 돈을 빼앗아간 3번의 순간. 이건 세금을 걷거나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냥 은행 계좌에서 직접 돈을 꺼내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여러분을 공포에 떨게 할 진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법적 메커니즘이 이미 존재합니다. 2010년 도드-프랭크 법이라는 이름 아래 만들어졌죠. 이걸 베일인 권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 은행 위기가 닥쳤을 때, 그리고 그 위기는 반드시 올 텐데, 그때 가장 먼저 방어선에 세워지는 건 정부의 돈이나 중앙은행의 대출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예금입니다. 이것은 현대 정부가 어떻게 은행 예금을 압류하는지, 법이 그것을 허용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저축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패턴을 파헤치기 전에 먼저 베일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전의 모든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지 이해해야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행들이 파산하자 정부는 그들을 베일아웃 시켜줬습니다. 즉, 납세자의 돈, 새로 찍어낸 돈, 긴급대출을 투입해서 은행을 구제해준 거죠. 은행의 손실이 고스란히 대중에게 전가된 겁니다. 사람들은 격분했습니다.
대마불사는 구제하기엔 너무 큰 존재가 되었고 정치적 후폭풍은 엄청났습니다. 마치 97년 IMF 때 부실기업과 은행을 살리기 위해 국민들이 금 모으기를 하고 허리띠를 졸라맸던 것과 비슷하지만 이건 강제적인 구제금융이었죠. 그래서 2010년 미국과 유럽 정부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미래의 베일아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이 멍청한 투자를 하면 망해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납세자의 돈으로 구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듣기엔 그럴듯하죠?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누군가는 그 손실을 떠안아야 합니다. 당연히 주주들이 가장 먼저 손해를 봅니다. 그 다음은 채권 보유자들이죠. 하지만 그걸로도 부족하다면, 손실이 자기 자본과 채권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크다면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금주입니다. 은행에 넣어둔 내 돈만큼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죠. 이것이 베일인입니다. 정부가 납세자의 돈으로 은행을 구제하는 대신 은행이 예금주의 돈을 가져감으로써 스스로를 구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저축이 하룻밤 사이에 아무런 경고도 동의도 없이 은행의 자본금으로 둔갑하는 겁니다. 이건 합법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미 3번이나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세계가 이 끔찍한 제도를 처음 목격한 순간으로 가보죠. 2013년 3월 키프로스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사태의 청사진이었습니다. 키프로스는 지중해에 있는 인구 120만 명의 작은 섬나라입니다. 유럽연합 소속이고 유로화를 쓰죠. 2000년대의 키프로스는 금융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러시아의 재벌, 유럽의 기업들, 부유한 개인들이 모두 키프로스 은행에 돈을 예치했습니다. 왜냐고요? 낮은 세금, 철저한 은행 비밀 보장, 유로존 접근성 때문이었죠. 2012년까지 키프로스 은행 부문의 자산은 국가 GDP의 800%, 무려 8배에 달했습니다. 두 개의 가장 큰 은행인 키프로스 은행과 라이키 은행은 너무 커져버렸고 위험천만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바로 그리스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인 거죠. 당시 그리스 국채는 10에서 12%의 높은 이자를 줬습니다. 고위험 고수익이었죠. 키프로스 은행들은 여기에 몰빵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기가 닥치자 이 국채들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채권 보유자들은 50%에서 70%의 손실을 입었고 수십억 유로의 그리스 국채를 들고 있던 키프로스 은행들은 순식간에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파산한 거죠. 하지만 모두가 그 손실이 진짜가 아닌 척, 못 본 척하며 은행 문을 계속 열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 초 더 이상은 이 가식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들은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키프로스의 전체 GDP가 180억 유로에 불과했어요.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죠. 결국 키프로스는 유럽연합과 IMF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유는 말했습니다. 좋아, 돈을 빌려주지. 단, 조건이 하나 있어. 예금주들에게 베일인을 실시해라. 2013년 3월 16일 토요일, 키프로스의 모든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었습니다. 예금주들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ATM기는 먹통이 되고 은행 지점은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발표가 나왔죠. 그들은 이것을 세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은행 예금에 대한 일회성 안정부담금. 은행은 거의 2주가 지난 3월 28일에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자본 통제가 걸려 있었죠. 키프로스 밖으로 돈을 송금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제 2년 뒤로 가보죠. 2015년 여름, 그리스입니다. 2015년 그리스는 국가부채 위기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5년간의 긴축 재정으로 GDP는 25% 감소했고 실업률은 25%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죠. 2015년 6월 이후 IMF와의 협상이 결렬됩니다. 그리스는 디폴트, 즉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2년 전 키프로스 사태를 똑똑히 봤기 때문이죠. 그리스가 부도나면 은행이 무너지고 은행이 무너지면 예금이 압류될 거라는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15일에서 22일 단 일주일 만에 80억 달러가 그리스 은행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뱅크런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 2015년 6월 28일 그리스 총리는 TV에 나와 구제금융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발표하며 다음 날부터 은행 문을 닫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이라고 했지만 은행이 완전히 정상화되는 데는 3주가 걸렸고 문을 열었을 땐 혹독한 자본 통제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ATM에서 하루에 60유로, 약 8만 5천 원만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료품을 사든 월세를 내든 약을 사든 하루 8만 5천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ATM 카드가 없는 연금 수령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지점에서 120유로를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75세의 노인이 일주일치 생활비 17만 원을 받기 위해 여름 떼약볕 아래서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해외 송금은 금지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수입 대금을 치를 수 없었고 해외에 사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경제는 현금으로만 돌아갔지만 현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스는 키프로스처럼 예금의 일부를 직접 압류하는 베일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짓을 한 겁니다. 돈을 더대 가더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내 저축에 접근할 수 없고 하루에 8만 원 이상 쓸 수 없다면 그 돈이 정말 내 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몰수당한 것과 같습니다. 이 자본 통제는 공식적으로 2019년까지 무려 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스 사태의 교훈은 이겁니다. 베일인이 아니더라도 정부는 자본 통제라는 수단으로 당신의 돈을 인질로 잡고 접근 불가능하게 만들고 사실상 무가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제한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키프로스는 작은 나라였고 그리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였으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 사태는 탄탄한 은행 시스템을 갖춘 중산층 국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레바논 사태는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며 아마 최악의 사례일 겁니다. 레바논은 수십 년간 중동의 스위스라 불렸습니다. 은행들은 견실하다고 여겨졌고 레바논 파운드화는 1997년부터 20년 넘게 미국 달러에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폰지 사기가 있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매년 GDP의 1015%에 달하는 엄청난 재정 적자를 내고 있었고 끊임없이 빚을 냈습니다. 레바논 은행들은 812%의 고금리를 주는 이 정부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은행들은 이 채권을 살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바로 예금주들로부터였습니다. 신규 예금으로 기존 예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정부에 자금을 대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구조였죠. 2019년 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0월 시위가 폭발했고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뱅크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는 달러가 없었습니다. 이미 정부에 다 빌려줬고 정부는 그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죠. 2019년 11월 은행들은 인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비공식적으로, 그 다음엔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1,000, 그 다음엔 $200, $100로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 초에는 일주일에 $50나 $100만 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계좌 명세서에는 여전히 전체 잔액이 찍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제한은 6년이 지난 2025년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은행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예금주들은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은행을 습격해 자기 돈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2022년에는 한 남성이 아버지의 치료비를 내기 위해 자신의 돈 $5,000를 인출하려고 총으로 은행을 위협했습니다. 그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레바논의 모든 사람이 같은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레바논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은행은 당신의 돈을 무기한으로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정부도 법원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 나라, 세 가지 다른 방식,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예금주들은 자신의 돈에 대한 접근권을 잃었습니다. 이 패턴을 분석해 봅시다. 왜냐하면 매번 똑같이 반복되고 지금 미국이 모든 경고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단계, 은행 부문이 너무 커진다. 키프로스는 GDP의 800%, 그리스는 300%, 레바논은 400%였습니다. 은행 부문이 경제 규모의 몇 배가 되면 정부는 위기 시에 구제금융을 해줄 수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하죠. 미국의 6대 은행 자산 합계는 $12조 넘습니다. 미국 GDP의 43%를 단 6개 기관이 쥐고 있는 겁니다. 2단계, 은행들이 위험한 베팅을 한다. 키프로스는 그리스 국채에, 레바논은 정부 채권 폰지 사기에 투자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은행들은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5천억 미실현 손실을 안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3단계, 위기 촉발 요인이 위험을 노출시킨다. 키프로스는 그리스 부채 구조조정, 그리스는 국가부도, 레바논은 외환 고갈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 상업용 부동산 붕괴, 금리 인상 등이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4단계, 뱅크런이 시작된다. 위험을 감지한 사람들이 돈을 인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순식간에 돈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의 디지털 뱅크런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치명적입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은 규제 당국이 폐쇄하기 전단 하루 만에 $420억 인출되었습니다. 5단계, 정부 개입. 정부는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개입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예금주들이 치릅니다. 키프로스는 베일인, 그리스는 자본 통제, 레바논은 계좌 동결이었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법은 이미 베일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6단계, 수년간의 경제적 고통. 위기가 지나가도 피해는 오래갑니다. 은행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면 경제는 침체됩니다. 미국은 이미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완료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5단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구체적인 취약점을 봅시다. 첫째, 지방은행들의 미실현 손실.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은행들이 보유한 채권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뱅크런이 일어나 은행이 채권을 팔아야 하는 순간 이 손실은 현실이 되고 은행은 파산합니다. 둘째, 상업용 부동산. 원격 근무로 인해 오피스 빌딩 가치는 2019년보다 40에서 50% 폭락했습니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셋째, FDIC 예금자 보험은 허구다. FDIC의 보험기금은 약 125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 총 예금액은 18조 달러가 넘습니다. 전체 예금의 1%도 채 커버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여러 은행이 동시에 무너지면 FDIC는 돈이 없습니다. 넷째, 디지털 뱅크런은 막을 수 없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포는 순식간에 퍼지고 수십 개의 은행에서 동시에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베일인 법이 존재한다. 도드-프랭크 법은 시스템 위기 시 FDIC가 베일인을 통해 부실은행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그려보죠. 2025년 말 또는 2026년 경기 침체가 닥칩니다. 실업률이 치솟고 기업 부도가 속출합니다. 한 주요 지방은행이 막대한 손실을 발표합니다. 예금주들은 공황에 빠져 돈을 인출하고 은행은 파산합니다. 다른 은행들로 뱅크런이 번집니다. 일주일 만에 서너 개의 은행이 더 무너집니다. 주식시장은 20% 폭락하고 신용시장은 마비됩니다. 대통령은 금융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주말 동안 자본 통제가 발표됩니다. 하루 인출 한도는 300달러, 해외 송금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FDIC는 파산한 은행의 25만 달러 초과 예금은 주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베일인입니다. 당신이 은행에 50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면 25만 달러는 보장되지만 나머지 25만 달러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파산 은행의 주식이 되는 겁니다. 키프로스는 베일인이 합법임을, 그리스는 자본 통제가 수년간 지속될 수 있음을, 레바논은 은행이 그냥 돈을 안 줄 수도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모든 것을 실행할 법적 장치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역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당신의 돈이 덫에 걸리기 전에 당신이 이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은행 예금은 저축이 아니라 은행에 빌려준 무담보 대출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은행이 망하면 당신은 채권자로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둘째, 모든 돈을 한 은행, 한 계좌에 두지 마십시오. 예금자 보호 한도인 25만 달러를 넘지 않도록 여러 기관에 분산하십시오. 셋째, 은행 시스템 밖에 약간의 현금을 보관하십시오. 자본 통제나 베일인이 발생하면 손에 쥔 현금만이 당신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돈이 될 겁니다. 넷째, 실물 자산을 고려하십시오. 부동산, 금처럼 은행 시스템 밖에 존재하며 동결되거나 베일인 될 수 없는 자산들 말입니다. 다섯째, 계획을 세우십시오. 위기가 시작되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섯째, 정부가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들은 시스템과 은행을 보호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돈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지난 12년간 3번 정부는 합법적으로 예금주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매번 사람들은 자신은 안전할 거라고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들은 틀렸습니다. 패턴은 명확하고 법은 준비되었으며 취약성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 방송이 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구독하십시오. 다음 은행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신의 돈이 동결되거나 베일인 되었을 때 당신은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싶을 겁니다. 그 해답은 미래가 아닌 과거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